낭독이라는 단 하나의 공통된 관심사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모여 약 6개월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나누는 동기가 되었고, 아리따운 미모와 목소리로 낭독의 참 의미와 묘미를 알려주신 멋진 스승 임미진 성우님과 그 소중한 시간을 함께 채웠습니다. 오늘 그 끝의 아쉬움을 달래며 낯선 이에서 동기 사이로 어느새 서로의 꿈을 지지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된 7명의 낭독자가 진심 어린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전문가의 능숙함이나 노련함은 없습니다. 거칠고 미숙한 소리일지라도 그저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따뜻한 울림으로 퍼져나가기를, 그리고 그곳이 바로 당신의 가슴속이길 바라며 7가지 색깔의 소리로 들려드리는 김세별 전혜원님의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떠난 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 세별아, 우리 철수 죽었다. 넌 철수랑 어렸을 때부터 형제처럼 지냈으니까 꼭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가장 친했던 친구의 죽음을 알게 된 그날, 전화를 끊고 장례식장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조차 나질 않는다. 정신을 차려보니 장례식장이었고, 나는 철수 어머니를 아는 채 울고 있었다. 겨우 23. 오토바이를 갖는 것이 가장 큰 꿈이었던 내 친구는 첫 월급을 모아 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신호위반 차량과 부딪혀 죽고 말았다.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소유하게 된 기쁨을 이래도 채 누리지 못하고,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함께했기에 그 없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철수는 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토록 소중한 친구인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살아있기만 하다면 비록 힘내라고 손잡아주는 일밖에는 못 될지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누워 있었다. 내 눈물도, 아들을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간절한 손길도 차디찬 그의 몸을 되살릴 수는 없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염하는 과정을 보게 된 날, 장례 지도사는 엄숙한 얼굴로 묵념을 한 뒤 친구를 잃고 아들을 잃고 형을 잃은 우리를 진심으로 위로했다. 그런 다음 온 정성을 기울여 내 친구의 몸을 닦아나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손길이 지나갈 때마다 친구의 몸이 맑게 빛나는 것 같았다. 혼이 담긴 손길이었다. 그는 이제 정갈해진 친구의 몸에 수의를 입혔다. 살아있는 사람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그러면서도 망자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모습이었다. 염습의 전 과정이 끝났을 때 그의 콧등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가 내 친구를 대하는 모습에서 나는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 생명이 사라진 육신일지언정 친구는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 비해 그는 생면부지의 타인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었다. 그날 이후 한동안 내 머릿속에서는 그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일을 하다가, 밥을 먹다가, 길을 걷다가 문득 그 장면이 떠오를 때면 마음 한구석이 숙연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지인이 염습을 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해보겠다는 말이 튀어나왔다. 지금은 전문 교육기관이 있어 체계적으로 일을 배울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일을 가르쳐주는 곳도 장례지도사라는 말도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바로 염습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안치실에 있던 고인의 차가운 몸에 손을 대는 것이 두렵고 힘들었다. 모든 사람이 온전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적잖은 충격이었다. 드라마에서처럼 곁을 지켜주는 가족들의 사랑에 힘입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맞이하는 건 1000명 중 1명에게 주어질까 말까 한 엄청난 행운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아무도 거두눈이 없는 외롭고 쓸쓸한 죽음이 참 많았다. 그렇게 1년이 흐르고 또 5년이 흘렀다. 내게는 한국 최연소 사무장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었다. 가끔씩 일하면서 느낀 점들을 써서 블로그에 게재하기도 했다. 어느 날 블로그를 보고 한 여성이 연락을 해왔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품을 정리해야 하는데 부모님 댁 현관문을 여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다고. 어머니는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 아버지가 어머니를 간호했다. 그러다 힘에 부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도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딸의 슬픔은 몹시 깊었다. 유품 정리를 도와달라는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고인이 남기고 간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이 무에 그리 힘들까 싶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세상을 떠난 이가 소중하지 않아서,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홀로 살다 고독하게 죽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은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 때문에 직접 정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날 이후 유품 정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유가족들의 요청이 하나둘 늘면서 지금의 회사를 차리게 되었다. 12년 동안 해온 장례지도사 일 대신 유품 정리를 시작한 것은 남은 사람들의 슬픔을 덜어주는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 책은 어떤 사람이 태어나 이런저런 일을 겪다 죽었다 라는 자서전이 아니다. 신문의 사회면에서 가십거리로 다룰 만한
자극적인 이야기를 전하려는 의도도 없다. 다만 독자들이 떠난 이들의 뒷모습에서 이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한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온 다양한 죽음 속에는 언젠가 내가 맞닥뜨릴지도 모를 하루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겪을지도 모를 오늘이, 지금 내 옆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말로 남는 것은 집도, 돈도, 명예도 아니다.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기억, 오직 그것 하나뿐이다. 유품정리사로서 나의 경험을 통해 당신이 지금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되기를.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그냥 사는 것과 감사하며 산다는 것의 차이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당신과 나,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다.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 차마 붙이지 못한 편지. 가을이 시작되고 있었다. 햇볕은 아직 뜨겁지만 바람이 선선한 어느 오후,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건물 관리인이라는 그는 세입자가 사망한 집에서 악취가 난다며 청소를 의뢰했다. 약속 시간을 정하고 장비를 챙겨 도착한 곳은 서울대 부근의 원룸. 관리인이 열어주는 문 안으로 들어가니 싱글 침대의 붙박이장, 싱크대, 책상과 책장이 전부인 작은 방이었다. 창문에는 청색 테이프가 꼼꼼히 둘러쳐져 있었다. 관리인이 말했다. 연탄을 피웠어요. 침대 매트리스에 뚜렷이 남아있는 죽음의 흔적들. 먼저 매트리스를 검은색 비닐 소재의 포장재로 겹겹이 싸서 밖으로 나갔다. 들고 나르는 동안 매트리스에 밴 부패물이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고 악취가 새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트리스를 치우자 한결 숨쉬기가 편해졌다. 휴대용 환풍기를 설치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다.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고 바람도 적잖이 불어 창문을 열고 작업해도 이웃의 별다른 폐를 끼치지 않을 터였다. 이제 유품들을 정리할 차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책장에 놓인 접시 모양의 상패였다. 상패를 들어 글자들을 읽어보니 놀라웠다. 고인은 서울대 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예비 치과 의사였다. 책장에는 의서들이 빽빽이 꽂혀 있고 책상과 방바닥에도 책이 쌓여 있었다. 그 가운데 군데군데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책 하나를 펼쳐보았다. 곳곳에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고
영어로 깨알같이 적어놓은 필기가 가득했다. 지대에 다니는 동안 고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짐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을 것이다. 그가 다닌 대학은 상위 1%의 성적이 아니면 지원도 못하는 곳 아니던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그는 학창시절 내내 최고의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서울대에 들어가 졸업까지 수속으로 한 수재 중의 수재가 이제 치과의사가 되어 남부럽지 않게 살 일만 남은 젊은이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책들을 박스에 담는 내내 머릿속에는 왜? 라는 질문이 가시지 않았다. 책들 사이에 섞여 있던 스프링 노트를 펼쳐서 한참을 들여다본 것도 가시지 않는 의문 때문이었다. 노트에는 시 같기도 하고 노래 가사 같기도 한 글들이 페이지마다 적혀 있었다. 가슴 아픈 이별에 관한 글, 달콤한 사랑에 관한 글, 세상에 저항하는 듯한 글이 보였다. 요즘 젊은이들이 듣는 노래 가사인가 싶어 같이 간 젊은 직원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대답뿐이었다. 의문을 아는 채 계속 유품을 정리하는데 붙박이장 한 구석에서 기타가 나왔다. 오랜 시간 주인의 손길을 탔는지 색이만이 발에 있었다. 한때 기타에 빠져 지낸 적이 있던 터라 반가운 마음에 줄을 튕겨보았다. 최근까지 자주 사용했는지 조율이 잘 되어 있었다. 기타 옆에는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열어보니 악보가 가득했다. 오선지에 직접 그려넣은 음표들, 그리고 노랫말들. 방금 스프링 노트에서 본 바로 그 글이었다. 악보는 좋기 몇백 장은 되어 보였다. 상자 아래쪽으로 갈수록 악보의 색깔이 달라 맨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상자에 다시 악보를 넣어두려는데 편지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받는 사람 주소에 경상북도의 한 지역이 적혀 있고 우표까지 붙어 있었다. 입구가 봉해져 있어 한참을 고민했지만 중요한 편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열어보았다. 그리운 엄마께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우풍도 센 집에서 한겨울을 또 어찌 지내시려나 걱정이네요. 보일러 돌리는 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감기 들면 몸 아프지, 약값 들지. 그게 더 손해예요. 참, 아버지 허리 아프신 건 어때요? 좀
괜찮아지셨는지. 이래저래 엄마가 고생이시네요. 혹시 감기가 들면 돈 아낀다고 아픈 거 참지 말고 꼭 병원에 가세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해요. 만날 풀만 먹지 말고 고기도 좀 드세요. 풀은 소염물로나 줘버리고요. 저는 서울에서 재미나게 지내고 있어요. 학교 잘 다니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잘요. 얼마 전부터는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워낙 좋은 녀석들이라 저를 많이 도와줘요. 엄마, 열심히 공부해서 얼른 의사가 될게요. 제가 치과 의사가 되면 최고로 좋은 틀니 해드릴게요. 집도 고쳐드리고 아버지 허리 수술도 해드리고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다정한 아들이었다. 편지 구석구석 엄마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다. 얼른 부모님을 호강시켜 드리고 싶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이미 졸업을 했으니 꽤 오래전에 써놓았던 편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왜 보내지 않았을까? 왜 죽음의 길을 떠나야만 했을까? 빛나는 미래를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죽음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그가 죽음보다 삶을 더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이다. 남 보기에는 부럽기만 한 그의 삶에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 숨어 있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편지를 다시 악보 상자에 넣는데 젊은 직원이 말했다. 작곡가가 꿈이었나 봐요. 무슨 소리야? 서울대 치대 수석 졸업생인데? 그건 졸업한 학교죠. 치대를 나왔다 해도 하고 싶은 건 다른 일일 수 있잖아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직원의 말이 맞았다. 치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꿈이 꼭 치과 의사라는 법은 없었다. 편지 내용을 미루어 보건대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에 부모님 건강도 좋지 않고 다른 형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니 외아들일 확률이 높았다. 그가 의사가 되고자 했던 이유일 것이다. 감당할 것도 책임질 것도 너무나 많았던 무거운 인생. 그러나 정작 그가 하고 싶은 일은 노래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꿈.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한 꿈이었다. 이 바보 같은 젊은이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을 몰랐다. 그는 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그것이 그가 수재여서도 의사가 될 사람이어서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부모님에게 그가 소중한 까닭은 다만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눈물겨운 존재가 자식이라는 것을 그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어찌 헤아리겠는가. 장례 지도사로서 일할 때 수많은 죽음을 보았지만 돌아가신 부모를 안고 우는 자식은 거의 보지 못했다. 하지만 부모는 반드시 자식을 품에 안는다. 언제인가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고 수습하러 간 날, 머리카락이 긴 것으로 보아 여자로 짐작할 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 앞에서 모두가 코를 막은 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뛰어들어오더니 사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고인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살아있든 죽었던 부패했던 아버지에겐 그저 소중한 딸이었던 것이다. 자식을 향한 작은 바람. 무엇이 그리 급했던 것일까? 작업 절차를 채 설명하기도 전에 유족들은 우르르 안방으로 몰려갔다. 장롱문을 열어젖혀 이불 사이를 뒤지고 서랍을 빼내어 바닥에 뒤엎었다. 남자와 여자 총 5명. 서로를 부르는 호칭으로 보아 고인의 딸과 사위, 아들인 듯했다. 무슨 유서를 저리 요란하게 찾는 건가 했는데 집문서 운운하는 소리가 들렸다. 대체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금반지랑 금두꺼비도 있다더니 없는데? 안방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가족들은 나머지 방과 거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어차피 전해줄 것을. 가족들은 집안을 뒤죽박죽으로 헤집으며 청소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었다. 아무리 의뢰인이고 소중한 고객이지만 저런 사람들을 위해 청소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문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한 뒤 밖으로 나왔다. 찌는 듯한 여름이라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흘렀다. 그렇게 30분이 넘게 지났을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었다.
이웃들이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작업을 마쳐야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마침 가족들이 나오는 참이었다. 원하는 것을 못 찾았는지 얼굴들에 짜증이 서려 있었다. 첫째 사위인 듯한 이가 물건이 나오면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물론이었다. 앨범, 휴대전화, 신분증, 각종 서류, 통장, 현금, 귀중품 등은 요청하지 않아도 확실히 전달한다. 가족들이 어지럽힌 통에 집안은 더욱 정신이 없었다. 구역을 나눠 인원을 배정하고 유품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나오지 않았다. 유품을 담은 박스들을 차량에 실으라고 지시한 후 정리 중에 나온 앨범과 사진 액자를 닦았다. 전해주기 위해 나가보니 아파트 입구 쪽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다른 물건은 없고 이것만 나왔습니다. 딸이 실망한 얼굴로 액자와 앨범을 받아들었다. 순간 아들이 그것을 냅다 빼앗아 들더니 한쪽에 세워두었던 우리 차량 적재함으로 집어던졌다. 냄새도 심한 걸 뭐하러 가지고 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액자 유리가 깨졌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꺼림칙하다면 사진만 빼서 간직해도 될 것을. 나는 적재함으로 뛰어 올라가 액자를 집어들었다. 사진만 빼내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고는 사진을 빼기 위해 액자 뒷면을 떼어냈다. 그 순간 무언가가 툭 떨어졌다. 현금과 봉투였다. 액자 안에 스티로폼 중간 부분을 잘라내고 넣어둔 것이었다.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적재한 바닥으로 쏠렸다. 아들이 뛰어왔다. 돈과 봉투를 주워들고 막 건네려는데 아들이 휙 낚아채 갔다. 가족들이 모두 다가오고 아들은 돈을 세기 시작했다. 500만 원이라고 했다. 봉투에는 집문서가 들어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사진을 내밀었다. 이것만이라도 간직하시죠. 아들은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스스로도 민망했는지 마지못해 받아들었다. 그에게는 집문서와 현금만이 중요했다. 그 돈은 장례 비용이었으리라. 죽는 순간까지 남겨진 자식들을 걱정하는 것이 부모다. 부모의 사진을 버리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에 현금과 집문서를 액자에 넣어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식들은 고인의 사진을 더도 덜도 아닌 쓰레기 취급했다. 아버지가 홀로 살다 돌아가시고 20날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는데 누구 하나 슬퍼하지 않았다. 고인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것도 자식이 아닌 옆집 할아버지였다.
이런 경우 가족들은 조금 더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애초에 죽음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자책하며 가슴 아파한다. 그런 가족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과연 위로가 될까 회의하면서도 위로의 말을 건네곤 했다. 그러나 그날은 가슴 아파하는 가족도 없었고, 그러니 위로의 말을 건넬 필요도 없었다. 처음으로 사람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영혼이 있어서 고인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면 그 심정이 어떨 것인가? 보는 이의 마음이야 어떻든 원하는 것을 얻은 가족들은 이제 볼 일이 끝났다는 듯 총총히 사라졌다. 나만이 쓸쓸함을 감추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맴돌고 있을 뿐이었다. 떠난 후를 생각하며 가는 길. 고인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던 중년 남성이었다. 발견 당시 그의 머리맡에는 유서와 함께 700만 원이 든 봉투가 놓여 있었다. 내가 살지 못해 떠나는데 나 때문에 주인 아주머니께 피해가 가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 돈으로 모두 완벽하게 보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서에는 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기까지의 모든 상황도 적혀 있었다. 사업가였던 그는 사기를 당해 자기도 모르는 죄를 짓게 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때 같은 방에 있던 사람과 친밀해졌고 형이라고 부르며 힘든 옥살이를 견뎌냈다. 출소 후에도 계속 가까이 지낼 만큼 의지가 되는 형이었다. 그런 형의 사정이 너무 딱했다. 차용증도 없이 선뜻 2억 원을 빌려주었던 것은 그만큼 그를 아끼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형은 고마워하며 매달 얼마씩 갚아나갔다. 그러나 차츰 날짜를 어기기 시작했고 연락도 피하기 시작했다. 법적으로 받아낼 방도가 없다는 걸 알았는지 미안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짱을 부렸다. 고인이 얼마나 상심했을지 감히 짐작해 본다. 형이라 불렀던 그 사람은 사기를 당해 고통받고 있는 고인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사람에게 두 번째 사기를 당했다. 돈을 갚을 생각이 있었다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었다. 믿음은 사기의 전제 조건이다. 고인은 처음 사기를 당할 때도 상대방을 믿었고 두 번째는 더욱 믿었다. 믿고 도왔다는 죄로 돈을 잃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고 살아갈 의욕을 잃었다. 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미웠을까. 그러나 유서에 적힌 내용은 의외였다. 형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는 당부가 들어있었다. 비록 스스로 목숨을 버렸지만 고인은 남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으로 자신의 죽음에 책임을 졌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기억에 남는 고인이 또 있다. 수일간 비어있던 터라 온기가 없는 반지하 집이었다. 그런데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밝고 따사로운 느낌이 들었다. 방은 깨끗하고 짐은 단출했다. 가전제품도 세탁기와 냉장고가 전부였다.
그러나 책장에는 성경책과 종교 서적들이 꽤 빼곡했고 책상 대용인 듯한 밥상 위에도 공책, 돋보기 안경이 놓여 있었다. 서랍장 위에는 종이로 곱게 접은 컵받침이며 장미, 백조 같은 작품들이 단정하게 진열돼 있었다. 폐지를 수집하시던 할머니였다. 녹록지 않은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성경을 필사하고 복지관에 다니며 종이접기를 배우신 모양이었다. 돋보기 안경에 의지해 한 글자 한 글자 성경을 옮겨 쓰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그려졌다. 종이가 컵받침이 되고 장미가 되고 백조가 될 때마다 스스로 놀랍고 기뻐서 잘 보이는 곳에 나란히 줄 세워놓는 모습도 마치 직접 본 것처럼 머릿속에 떠올랐다. 마음에 따뜻한 물결이 일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받게 되는 감동 같은 거였다. 한눈에도 삶의 의지를 잃고 자기 자신을 방치했음을 알 수 있는 여느 현장들과는 달랐다. 죽음의 성격이 달랐다. 고인은 지병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다. 복지관에서 그렇게 들었다. 우리 회사는 복지관과 연계되어 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유품을 정리해드리기 위해서다. 그날도 복지관에서 연락을 받고 온 터였다. 가구가 다 나가고 가전제품을 옮길 때쯤이었다. 집주인 할머니와 또 다른 할머니가 오셨다. 냉장고랑 세탁기는 밖에 놔두고 가면 안 될까? 그럼요. 그냥 밖에 놓기만 하면 되나요? 이 할머니가 죽은 노인네 친구인데 병원 가기 전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할머니한테 세탁기를 가져가라고 했어. 냉장고는 폐지 할아버지 주라고 했는데 무거워서 댁까지 못 가져가실 텐데요. 차로 가져다 드릴게요. 아이고, 그래주면 고맙지. 그런데 가전제품이 냉장고랑 세탁기밖에 없네요. 밥솥도 없더라고요. 아니야, 밥솥이랑 전자레인지는 옆집 사는 노인네가 엊그제 가져갔어. 두툼한 잠바도 챙겨가고. 할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했던 것일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저 나 죽으면 쓸만한 물건은 가져가라가 아니라 세탁기는 친구, 냉장고는 폐지 할아버지, 소형 가전이랑 겨울옷은 옆집 할머니, 구체적으로 정해 일러놓고 가셨다. 할머니는 그렇게 내일을 준비했다. 연락 없는 자식들이며 풍족하지 못한 생활에 낙심하고 지나간 날들을 후회하는 대신 새벽같이 일어나 폐지를 줍고 저녁이면 성경을 필사하고 가끔 복지관에 나가 종이접기를 배우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고 미련 없는 내일을 준비했다. 문득 부끄러워졌다. 내일을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오늘을 살지 못하고 어제를 후회하는 내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날 멋진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내일을 다른 분들께 전해드리러 갑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날. 한 여성에게 집이 철거 예정이라 그 전에 세간을 다 폐기해야 하는데 쓰레기가 많으니 견적을 봐달라는 연락이 왔다. 약속 날짜를 잡고 방문한 집은 지금까지 본 집들 가운데 최고의 쓰레기 집이었다.
버리는 쓰레기만 10톤은 넘게 나올 듯 했다. 10명 이상의 인력으로 이틀은 해야 청소가 끝날 것 같았다. 마침내 청소하는 날. 골목이 좁아 4.5톤 트럭을 주차하는 데만 1시간 가까이 걸렸다. 대부분 이주하여 몇 가구만 살고 있는 철거 예정 구역이었고 그 집은 남아있는 몇 가구 가운데 하나였다. 오래전에 지어져서 폐가와 다름없는 데다 대문 앞부터 각 방과 창고, 다락방까지 쓰레기가 천장 높이만큼 쌓여있어 들어가기도 힘들었다. 마치 쓰레기가 기둥처럼 천장을 받치고 있는 형국이었다. 우선 대문을 뜯어내고 앞마당에 가득 쌓인 쓰레기들부터 치워나르기 시작했다. 박물관이 따로 없네요. 직원 말대로였다. 수십 년간 쌓인 쓰레기들 속에는 지금은 생산이 중단된 과자 봉지부터 1980년대의 잡지, 신문, 레코드판 등 과거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직원이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죠? 신입 직원이 들어오며 꼭 묻는 말이다. 그럴 때마다 대답하곤 한다. 먹고 사는데 치이고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외로움에 사무치다 보면 삶의 의욕을 잃고 생활의 의지를 놓게 되기 때문이라고. 집에는 의뢰인 외에도 그녀의 오빠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가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딸이 갓난쟁이일 때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그 사고로 어머니도 한쪽 다리를 잃었다. 아담한 집에서 두 아이를 낳고 화목하게 지내던 부부였다. 하지만 한순간의 사고로 집안의 가장이자 기둥이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젊은 아내는 한쪽 다리를 절단한 몸으로 갓난쟁이 딸과 4살배기 아들을 키워야 했다. 보상금을 받아 겨우 아이들을 키웠지만 상상도 못했던 현실에 생활을 영위해 나갈 의지를 잃어버렸다. 그때부터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다. 남매는 성인이 되었지만 아기 때부터 그런 환경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자라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에는 전쟁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들은 갓 태어나서는 각종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쉽게 목숨을 잃고 자라면서는 하루에 한 끼조차 먹기 힘들어 굶어 죽기 일수다. 그토록 참혹한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은 총을 들고 전장에 뛰어들기도 한다. 그리고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파리 한 마리만 눈앞에 날아다녀도 손사래를 쳐서 쫓아버리지만 그곳 사람들은 수십 마리의 파리가 얼굴에 달라붙어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늘 겪는 익숙한 일이기 때문이다. 남매에게 집은 세상이 눈에 들어올 때쯤부터 이미 쓰레기장이었다. 생애 최초의 교사인 엄마로부터 집을, 몸을, 마음을 깨끗이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그렇게 성장했지만 딸과 아들은 여느 성인들과 다름없이 평범했다. 직장에 다녔고 차림새도 말끔했다. 다만 주거 환경이 다를 뿐이었다. 모든 작업이 마무리될 때쯤 이 가족과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이사갈 곳은 정하셨어요? 휠체어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환한 얼굴로 대답했다. 네, 꽤 많은 이주 비용을 받았어요. 집도 구했고 가전제품이며 가구들도 모두 새로 장만할 거예요. 딸도 눈가가 촉촉히 젖은 채로 말했다. 죽을 때까지 이 집을 떠나지 못할 줄 알았어요. 이 집을 떠나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고는 너무나 밝게 한박웃음을 지었다. 그녀도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환경이었고 가족이 있는 곳이었다. 더 좋은 곳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부족하다고 어머니를 바꿔버릴 수 없었고, 다른 집과 다르다고 자신의 집을 떠나버릴 수가 없었다. 쓰레기 집이어도 그녀에게는 가족이 함께 몸을 누이고 쉴 공간이었다. 축하한다고 말해주었다. 나도 기뻤다.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슬픔과 고통이 한 가족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버리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이 자식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딸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책임감도 느꼈다. 아이들이 바른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익숙해지게 만들려면 부모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은 덤이었다. 모두가 원하는 죽음. 방문에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5살쯤 된 사내아이와 40이 조금 넘어 보이는 남자의 사진. 두 사람은 서로 아이스크림을 먹여주거나 익살스러운 표정을 똑같이 짓고 있거나 맨발로 바다를 걷고 있었다. 아이를 높이 들어 올리고 웃는 사진.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사진도 눈에 띄었다. 내 딸도 사진 속의 사내 아이와 비슷한 또래였다. 저 아이를 두고 남자는 어떻게 세상을 떠날 수 있었을까? 마음이 무거웠다. 어린아이가 잘못되거나 아이의 부모가 사망한 현장은 늘 작업하기가 심적으로 힘겹다. 청소가 마무리될 무렵 청소를 의뢰했던 고인의 친구가 찾아왔다. 아이의 아버지는 강경화를 앓았고 이혼하고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채 안 됐다고 했다. 어쩐지 아직 풀지 않은 짐들이 있었고 방문이며 창틀의 페인트도 갓 칠한 듯 보였다. 강경화가 있는 데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빈술병이 어찌나 많은지 놀랐다. 술이 죽음을 불러왔을 것이다. 침대 한 켠에 놓여있던 페트병에 든 피로보와 각혈까지 진행된 상태인 듯 했다. 사진 속의 고인은 행복해 보였다. 방문 전체에 빽빽히 사진을 붙여놓은 것만 봐도 아들을 한없이 사랑한 아버지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는 피를 토하는 고통 속에서도 손에서 술병을 놓지 못했다. 건강은 계속 악화되고 이혼으로 인해 아이와도 헤어졌다. 어떤 마음이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현장을 정리하다 보면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인테리어와 가구, 집안의 물건과 책들은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말해주곤 한다. 고인의 집은 방문과 창틀, 몰딩은 모두 흰색 페인트 칠이 되어 있고 그와 대조적으로 가구는 모두 검은색이었다. 장식 소품들도 심플하면서 멋스러웠다. 고인은 감각적이고 섬세하며 조용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도에도 즐겼던 것 같다. 관련 서적들이 많았고 가족용 전기 가마까지 구비해 놓았다. 전자 피아노와 기타 같은 악기, 작곡할 때 필요한 컴퓨터 기기들도 있었다. 그는 작곡가였다. 직업도 취미도 모두 혼자 하는 일이었다.
고인은 많은 시간을 사람들과의 왕래 없이 집에서 홀로 보냈을 것이다. 결국 죽음도 홀로 맞았다. 고독사는 더 이상 홀로 사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 덕분에 노인 고독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젊은이들의 고독사이다. 도시에는 빠르게 원룸들이 들어서고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고독사도 늘어난다.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 쉽게 발견되지도 않는다. 쉬치는 하루만 지나도 발생하고 밖으로 새어나간다. 그럼에도 옆집, 앞집, 윗집 이웃에 누구 하나 관심을 갖는 경우가 흔치 않다. 무언가 이상해서 불쾌한 마음으로라도 관심을 가져볼 법한데 향기 좋은 방향제를 사다 놓고 창문을 꼭꼭 닫아건 채 무심히 지나친다.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온 친구에 의해, 가족에 의해 발견되면 그나마 다행이다. 오랜 기간 요금이 밀려 단전단수가 되고 월세가 입금이 안 돼 찾아온 집 주인에 의해 발견되면 3개월 이상 방치된 것이다. 40 초반. 아직 젊은 이 아버지에게 고독은 홀로 된 지 한 달도 안 되어 목숨을 앗아갈 만큼 치명적인 것이었다. 고독사가 의미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다. 고독사는 그가 얼마나 고독하게 죽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고독하게 살았는가를 말해준다. 병 때문이든 스스로 목숨을 끊든 그 쓸쓸한 삶이 고독사를 불러오고 그 자리에는 비워진 술병, 높다랗게 쌓인 쓰레기, 텅 빈 냉장고 먼지 앉은 바닥, 때로는 명품 의류와 번쩍이는 보석들이 증거로 남는다. 삶의 의지를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들이 죽은 것은 아마도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고인은 나와 비슷한 나이, 4달만한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래서인지 많은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나에게도 찾아올 마지막 순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어떤 죽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할까? 그러자 장래 지도사 시절 만난 한 죽음이 떠올랐다. 추석이었다. 그날 어느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내가 장례 지도를 해드렸다. 명절 당일이라 그런지 식장 안은 아직 한산했다. 의식을 치르기 전 유가족들은 할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명절이면 가족들은 할머니 댁에 모였다. 그날도 하루 전날 할머니 댁에 모두 모여들었다. 한 가족 한 가족 도착할 때마다 할머니는 아들이며 며느리, 손자, 손녀들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마침내 자손들이 모두 모이고 다 함께 둘러앉아 명절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워낙 연로하신 분이라 건강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날은 좋아 보이셨다. 음식도 꽤 많이 드셨다. 손주들에게 직접 용돈도 주시고
어느 때보다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 하셨다. 하루에 거의 대부분을 누워 계시는 분이지만 이날은 한참을 앉아 계셨다. 평소보다 많은 말을 하고 자주 웃으셨다. 그리고 다음 날인 추석 아침. 할머니는 가만히 누운 채 일어나지 않으셨다. 밤새 주무시다 곱게 돌아가신 것이다. 나에게도 그렇게 평화롭고 안온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내게 소중한 사람들을 한 번씩 안아보고 조용히 잠드는 것. 아마도 모두가 원하는 죽음일 것이다.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힘. 침대 하나, 책상 겸 수납장 용도의 서랍장 하나가 전부인 작은 방이었다. 옷가지도 몇 벌 안 됐다. 그 작고 단출한 방 안 구석구석에 구더기들이 기어다녔다. 녀석들은 콘센트 구멍 속에서도 나오고 벽지를 뜯어내면 그 안에서도 발견된다. 구더기들의 몸체와 배설물에선 부패한 사체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남김없이 없애야 한다. 벽지와 장판을 제거하고 청소기로 구석구석 빨아들이고 콘센트를 분해해서 숨어있는 녀석들을 찾아내야 한다. 몇 가지 안 되는 유품을 박스에 담고 침대와 수납장도 분해했다. 분해하며 보니 서랍에 매니큐어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었다. 옷이나 신발 같은 유품들로 보아 남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인은 여성이었던 것일까? 그러고 보니 책들도 자격시험 예상문제집 등 하나같이 네일아트에 관한 것이었다. 구석에 놓인 종이상자에도 인조 손톱들이 가득했다. 연습용이었는지 색색의 매니큐어로 무늬를 그려넣은 예쁜 손톱들도 나왔다. 솜씨가 꽤 좋은 여성이었다. 그런데 왜 남자 옷을 입고 남자 신발을 신었던 것일까?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다. 내 고정관념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를. 네일아트를 꼭 여성만 하라는 법은 없었다. 남자라고 네일아트를 직업으로 갖지 말라는 법도 없었다. 어쩌면 네일아트는 여자들만 하는 일이라는 이 같은 고정관념이 고인의 죽음과 관련돼 있을지도 몰랐다. 남들의 시선이 어떻거나 고인은 열심히 학원에 다녔다. 매일 연습을 하고 또 했다. 많지 않은 돈으로 하나하나 재료를 사 모았다.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업도 아니고 대기업 사원처럼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었다. 정말로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고인은 정말 이 일을 좋아했고 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가 살았던 원룸텔은 젊은이들로 언제나 활기찬 홍대 거리에 있었다. 그곳에서 한 청년이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책상 위에 놓여있던 메모는 오히려 그가 얼마나 괜찮지 않았는지를 말해주었다. 벌써 6년 전 일이다. 지금은 남성 네일 아티스트들도 볼 수 있고 남성들이 네일숍에 가서 손톱 손질을 받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일이라고 들었다.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지금쯤 꿈을 이루었을 테지만 그는 결국 죽음을 택했다. 누구에게도 당신의 이웃이었던 한 젊은이가 죽었다고 알릴 수 없었다. 청년의 죽음은 비밀에 붙여진 채 현장은 정리되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있지도 않은 개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고, 애도는커녕 개를 버려 굶어 죽게 만든 사람으로 고인을 비난받게 만들었다. 청년의 죽음도 개가 죽었다는 거짓말도 결국 주변의 시선과 인식 때문이었다. 뉴스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접하면 슬퍼하고 애도하지만 옆집에서 사람이 죽으면 무서워하고 불쾌해한다.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누군가로 하여금 인생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엄밀히 말해 자살, 그리고 고독사는 우리의 매정함과 무관심이 만들어낸 또 다른 살인이다. 내 고정관념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깨달은 그날,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용기를 잃고 삶을 놓아버릴 만큼 좌절할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가슴이 철렁했다. 나 역시 편견 때문에 힘든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정작 나 자신은 어떤지 돌아보지 않았다. 한 생명을 해할 수도 또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나의 태도와 언행으로 드러나는 내 생각인 것을. 그리고 생각했다.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출 것이 아니라 나에 맞춰 세상을 바꿔나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쥔 사람은 나이고 천천히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겠냐고. 오히려 남과 다른 길을 가는 재미를 소소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미희님, 미애님, 윤희님, 정화님, 한분님, 혜경님, 민정님, 그리고 복년님,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낭독하겠습니다. 소리가 아닌 마음으로 같이 들어주세요. 아인슈타인은 사람이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세상은 우리에게 친절한가? 라고 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그럼요. 세상은 친절하죠. 모든 일이 언제나 내 뜻대로 된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세상이 내 편이라고 믿으라는 말이다.